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그 VIP 투자자문에서 일을 하셨다고 네, 지금 맞아요. 프로필을 보니까 그쪽에서 보통 추구하는 게 가치 투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의 어떤 투자 철학과 좀 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어렵게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가지고 가치에 수렴할 때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투자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투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로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주 투자죠. value stock. 흔히 얘기하는 PER, PBR이 낮은 주식들을 사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올해 작년, 내년에 보여지는 그런 PER, PBR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도 중요하고 기존에 벌어들였던 자본 총계도 중요한 가치 중의 일부이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가치가 낮은 기업,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데 그 회사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훨씬 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훨씬 더 추구하고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성장주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말하자면 이채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유명해지실 당시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안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과 같은 기업이 PR 1배에 거래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네. 너무너무 싸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도 아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재무제표 안 보고 하시는 분들, PR, PBR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적용을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보는 시기에 PR,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저희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고 지금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과거에 저도 이제 들었던 가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 논란도 있었거든요. 가치 투자를 하면 네. 바로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떨어진다. 네, 그리고 네. 오랫동안 기다려야 네, 네. 이렇게 좀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진정한 가치 투자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사고 나서 가치 투자자들이 사고 나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치주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역발상으로 하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걸 그렇게 책으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근데 본인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은 투자자들의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투자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나머지 반이 아니라고 하는 동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닥이 되면 정말 이제 공포가 생겨서 자기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나마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수익 많이 내는 게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10년간요. 그러면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치주를 사면은 가치주의 첫 번째 기준 딱 보면은 역배열 네. 역배열 형태다. 네. 그러니까 인기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시장에서 소외된 네. 근데 그거를 가치주라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기회 비용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성장주 시대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이 성장주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안 보는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발상 투자고, 반대로 얘기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뭔가 지저분한 산업,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 그런 거에만 가치 투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PER, PBR이 너무 높아 보여. 나는 접근조차 하기 싫어. 저런 주식 왜 사지? 라고 하는 거에 의외로 숨어있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그렇잖아도 이 코로나 사태 3월 달 이제 폭락한 후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언택이라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성장주들이 아주 네. 크게 각광을 받았단 말이죠. 네. 상승률도 높고. 네. 그러면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 논란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성장주가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가? 네. 예, 이거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해서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치 투자, 가치주로 묶는 것처럼 무조건 막 올라가고 업종이 뭐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언택트, 수혜, 서비스주 이런 주식을 무조건 성장주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성장주인 것이지 그런 어떤 핫한 업종을 저희는 투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택트 수혜주 같은 경우에 이 실제로 소비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경우는 돈을 정말 많이 벌 거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업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과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3년, 5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때만 쓴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1년짜리 존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해보죠. 제 나이가 37인데 7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60년 남았습니다. 1년짜리 기업과 60년짜리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가치 이런 것을 나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의 본질을 들어가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들으면서 가치주와 가치 투자, 네. 가치주 투자와 가치 투자 이게 사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다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가치주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고정관념이 내수주에 많다. 네. 예. 기술주에는 가치 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내수에 집중된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그 기업이 성장을 1년, 2년 하는 것과 5년, 10년 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그 기업이 상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상장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성장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외국에 뭐 쉑쉑버거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한번 상장하고 나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까지 이미 몇 년 동안 걸리고요. 우리나라 와서도 앞으로 또 개발도상국 가는 데까지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성장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큰 회사들을 저희는 좋아하고요.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과거의 기록을 네. 보고 자산 가치가 네. 뭐 주가 대비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제 보통 PER, PBR 가지고 이건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하고 실제 가치의 괴리가 벌어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예전에 나와 있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 건 너무 쉬운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 곳에는 실제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직접 보통 자산운용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보통 홈페이지나 아니면 무슨 펀드 이런 쪽에 보통 네.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만 분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보내게 되죠. 고객들에게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어느 쪽에 이렇게 보통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성향이신지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좋아하는 업종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업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컨텐츠, 서비스,
또는 헬스케어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사람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락인되어서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 어려운 또는 고정 자산이라든지 고정 비용의 투자가 덜 필요해서 매출액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이익의 단위가 훨씬 크거나 또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지역적 확장을 하기가 용이한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향후에 성장 가능한 업종이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업종에만 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업종만 좀 딱 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와 이거는 보통 PER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분야의 섹터들인데 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볼 때 그 가치, 그 회사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를 주로 어떤 곳에서 찾으시나요? 소비자가 계속해서 지갑을 여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당위적으로 계속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 이래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 프로젝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도 중동에 가서 수백 층짜리 건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구매를 말씀드렸는데 미용 성형 시술을 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그 회사들은 장비를 한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장비 팔고 나서 소모품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 소모품이 아니면 의사들은 그 장비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소모품이 향후에 몇 번씩 사용될 수 있을까는 소비자가 그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만 파악해 보면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지금 한 번을 팔지만 10년 동안 판다면 10년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10년 후에 지금과 똑같은 물량을 팔지 2배, 3배 더 많이 팔지는 사실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PER, PBR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아예 흔한 말로 스크리닝 단계에서부터 걸러질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걸르고 나서 나머지에 투자하다 보면 5년, 10년 뒤에는 흔히 말하는 가치주 주식들은 잘 안 돼 있고 나머지 잘 된 주식들은 그 당시에도 PER, PBR이 높겠네? 그럼 또 못 사겠네? 그럼 나만 돈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PER 낮은 혹은 자산 가치가 네. 좀 괜찮은 이런 거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식은 못 사는 거잖아요. 네, 못 사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수익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어떤 펀드들도 그렇고 보통 뭐라 그러죠? 액티브 펀드들이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직접 투자나 ETF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거는 가치주 펀드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일반 액티브 펀드들의 문제인데요. 규제에 갇혀 있고요. 그들은 시장을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을 배운 운용자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시장보다 잘하거나 시장을 따라가는 게 목표니까요. 아, 벤치마크만 이기면 된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시장 좋다 하지만 제가 주식 시작하고 나서 2,000선 넘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똔똔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해오고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벌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같은 사모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잘하는 데가 생기는 거고 액티브 펀드는 잘하는 데가 생길 수가 없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모보다는 사모 쪽이 좀 투자 활동의 제약이 좀 덜하다. 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그 돈 버는 어떤 방식들을 적용해가지고 네,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3월 이후로 V자 반등하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2,000 네. 뭐 지금 400선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이 요즘 이제 주린이들이라고 그래서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투자하기에 적합한 네. 장이라고 보시나요? 상황이라고? 저는 좋다고 봐요. 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들이 많다는 것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주식 더 해도 되나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V자 반등 했는데 좀 조정받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는 주식 더 오릅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할 때 떨어지게 됩니다. 3천 갈까요? 4천 갈까요? 지금 주식을 이거 사야 될까요? 저거 사야 될까요? 나는 못 샀는데 지금 이거라도 사면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오해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그 주린이가 그렇다고 들어와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식은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양한 기업들의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파트랑은 달라요. 아파트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사두면 너도 나고 똑같이 그 시기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식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월, 3월에 똑같이 동학개미로 들어갔지만 시장보다 못 번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엄청나게 번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라든지 ETF를 사시는 게 아예 공부 안 할 바에는 낫다고 보고요. 주린이 분들이 저는 이 업자로서 기분이 좋은 건 시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 좋은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수십 년간, 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라는 건 패가망신한다, 이런 것에서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위험하다고 할 때, 빠졌을 때 사면 돈이 되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공부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이 돈 잃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차라리 지금 비기너스 럭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좀 효과적인 방법일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네. 좀 제안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언젠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물어보는 걸까? 다양한 책이 있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다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해보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숏컷 찾는 겁니다. 그냥 쉬운 길, 내가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만 아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책 읽어봐라, 책. 좋은 책. 좋은 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목에 얼마 벌 수 있다, 얼마 만에 나 얼마 벌었다, 돈 쉽게 버는 방법, 이런 거는 좋은 책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그 투자의 구루, 일단 나이 8, 90 되신 분들이 썼던 거, 돌아가신 분들이 과거에 쓴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재밌는지 안 있는지가 첫 번째 나올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으면 평생 재미없어요. 주식은 어차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방법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거,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런 거 해보시고, 그게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주변에 내가 돈을 여기에 쓰게 됐네? 또는 딴 사람들이 요새 여기 이거 사던데? 이 제품 구독하던데? 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삼고 그거를 재무제표로 그려보세요. 재무제표로 그리는 방법 모르시죠?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를 그리는 방법은 훨씬 더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을 최소한 서너 권 이상은 읽어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숫자로 옮겨보시고, 그게 가능할 때 본인의 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거 괜찮아, 이거 투자해, 이거 재료가 있어, 아니면 어쩌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그래서 때로는 맞을 경우도 있고, 네.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투자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실패하게 되죠. 돈을 벌면 확신이 생겨서 또 비슷한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더 큰 돈을 넣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크게 실패하고요. 그러면 결국 돈을 잃은 상태에서 안 하게 되고요.
처음에 실패하면 돈을 잃은 상태에서 안 하게 되니까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에 돈을 잃고 주식은 안 되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도 외부의 주식을 추천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틀려서 쪽팔린 이유도 있지만 누구한테 언제 무엇을 추천했는지를 알아야 최소한 내가 가서 예를 들면 대표님 제가 그때 방송할 때 이거 추천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졌으니까 파세요라고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 잘 되면 술 사달라고 할 것이고 못 되면 이제 얘기를 안 할 거라서요.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거는 절대 돈이 되지 않고, 돈이 되는 기회는 예를 들면 그걸로 해서 운 좋게 한두 번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가 이민을 갔다든지 몸이 아프게 됐다든지 돈을 뭐 집을 사든 뭐 가족의 유학을 보내든 돈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평생 안 하게 되는 분을 제외하면 잃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차라리 ETF나 펀드를 들면서 공부를 해 나가더라도 그렇죠. 예, 너무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처음에 진짜 그 뭐 뒷걸음질에 뭐 뒤잡는다고 네. 그 처음에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결국 큰 돈을 잃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이었잖아요. 2000선을 기준으로 뭐 좀 장기 투자라는 어떤 재미를 보려면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가다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실망한 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재미를 봤단 말이죠. 최근 몇 년간. 네. 거기는 계속 우상승을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의 그 붐이 일어났는데 대표님도 해외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투자를 하시나요? 네, 저희 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이 뭔가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해외 주식의 장점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주식의 장점은 해외 주식이 다 가지고 있고요. 해외 주식의 장점 중에 국내 주식이 안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패스트푸드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캐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왜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음식 배달 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한 뭐 4, 5년 전쯤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비상장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비상장이어서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상장했더라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면 그게 대주주의 액신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게 정말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워낙 이 자금 시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자금을 받아서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푸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쉑쉑버거가 지금 전 세계 점포가 제가 알기로 한 50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데 한 5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말하자면 포차에서 햄버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LA에서 뉴욕 가는데 몇 년 걸리고요. 그럼 한 10배 성장해 있죠. 그럼 뉴욕에서 전국 가는데 또 10배 성장해 있고, 영국 가고 유럽 가고 아시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성장의 폭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또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워낙 자본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배달의 민족이 상장했다고 보면, 뭐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도 상장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집중을 받고 한 번에 끝나버려요. 이게 주가의 반영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분은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오르는 것보다는 하나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오르고 하는 것이 돈을 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해서 3배를 돈을 벌고, 그 3배 번 돈 가지고 다시 중국에 있는 회사에 똑같이 들어가서 또 3배를 벌었으니까 말하자면 9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 9배 자산을 가지고 지금 일본 회사에 또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3배를 번다면 하나 음식 배달을 사람들이 먹겠다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30배 벌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벌거나 아니면 벌어도 3배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어떤 분야나 어떤 특정한 종목에 내 섹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경쟁력을 분간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국내에서 하면 그냥 고소 고 정도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상대로 해가면 네. 그 하나의 정말 그 정보만 가지고도 지식만 가지고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2015년, 16년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상도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비를 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덜 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면 그 전 13, 14, 15년에 잘 되던 화장품, 뭐 여행주, 면세점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는 일부가 뭐 숏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고 소비하는 습관은 사드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안 올 뿐이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 면세점이 또 있구나, 태국에 가면 공항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해외 주식이 훨씬 더 편하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세금 문제, 언어 문제 정도가 있는데, 세금은 사실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2천 동안 돈 안 냈겠죠? 물론 국내 주식 비과세입니다만은 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해외 주식 올라서 돈 내는 게 낫죠. 돈 못 벌고 세금 내는 게. 어쨌든 뭐 빼고 더하고 다 해가지고 남는 그 수익이 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외국 회사가, 저희는 미국 회사 말고도 유럽 회사, 중국 회사 뭐 각종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아무리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10조 단위예요. 거기에 이제 IR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 MBA 출신이고요. 영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버넌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망치기 바쁜데 그쪽들은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해줘서요. 저는 해외에, 물론 영어를 조금은 해야 됩니다. 저만큼은 해야 되는데 저도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여행 다닐 정도만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우리가 해외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까, 네.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제 네. 보통 이제 우리 보통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걸 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분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 따로 그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국내 기업도 리포트를 안 봐요. 왜냐하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고 애널리스트의 뭔가 이해관계가 저희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거는 오히려 편견이고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IR 자료라든지 전자공시 이런 것들은 해외 기업도 똑같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이제 기초 자료이고요. 그걸로 공부를 한 이후에는 저희 말로는 사실 수집이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어떤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용 성형기구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0, 30대 여성분들이죠. 근데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확인할 때 회사에 묻든지 애널리스트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팔린다고 대답합니다. 또는 안 팔릴 때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 20, 30대 여성분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분들이 왜 이런 시술을 하는지, 또는 지금은 하다가 다른 곳으로 왜 옮겨갔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인터뷰, 그리고 제3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의 분석들을 통하는 게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일이고, 그게 사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는 것보다는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목 개수를 줄여서 그 종목당 리서치 시간과 품을 늘리는 게 저희 투자 방식입니다. 네. 그 마침 종목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개인들이 그 적정한, 뭐 사람마다 편차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당 한 몇 종목 정도 보유하는 게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총 20종목을 갖고 있어요. 아, 회사 자체에서? 네. 근데 이제 프로 매니저가 5명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니까 인당 4종목씩이겠죠? 아마 개인분들은 저희보다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이니까 저희보다 조금 라이트하게 분석을 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랑 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뭐 10종목 이상 갖고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이 투자자의 심리가 이거 괜찮다 해서 이렇게 샀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아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조금 찌끔찌끔씩 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하나 제대로 못 먹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게 주가의 촉매 요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종목이 많으면 그걸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조금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고요. 조금 오르면 또 겁나서 조급해서 팔아버리는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유 기간에 8%의 그 기업 상승분의 92%가 나온다. 그럼 그 8%를 놓치면 결국 돈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알려면 그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개 아이디어가 나오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투자의 스코프를 자꾸 줄여야 돼요. 줄여서 내가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커버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리서치량만 가져가시는 게 돈 버는데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펀드 매니저당 네. 한 4종목씩을 이제 회사를 네. 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야가 다 각각 다른 분야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섹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매니저마다 섹터가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쪽 용어로 바텀업이 상향식 방식을 써요. 정말 어떤 특정 개별 아이디어 단에서 그 기업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지 컨텐츠 산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뒤져보자 하는 일은 잘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율도 좀 더 높고요. 수익률은 더 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이 주식쟁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매니저의 특징은 저도 옛날에 그래봐서 이제 정확히 아는 건데 딴 사람이 시키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매우 독립적인 개체들로 일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이 겪어서 야 우리 헬스케어 미용 성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쪽의 대답들은 아마 해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저 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요. 그냥 100% 풀어놔 줬을 때 그게 결국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더 반짝반짝이는 게 나오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귀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컨텐츠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집중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통 얻으시나요? 저희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와 전자공시를 우리나라 건 다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도 찾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저희도 제가 얘기하는 밖에 나가서 실생활로 찾으라고 하는 거 저희가 안 찾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찾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걸 투자를 하는 거고요. 방금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미용 성형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는 남자라서 그런 걸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게 꼭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만 시술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일반 내과라든지 전문이 아닌 의원에서 많이 시술하잖아요. 그럼 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도 그 앞에 이렇게 X배너로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궁금하게 되면 찾아보거나 저는 실제로 뭐 기다리거나 시술 받는 동안 간호사 의사분한테 물어봐요. 저거 왜 하시는 거예요? 저건 얼마짜리예요? 저거 요새 다른 거에서 이걸로 많이 넘어와요? 근데 아마 이런 행동들을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쑥스럽죠. 네, 쑥스럽거나 아니면 아예 호기심이 안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없어요. 맞아. 자기 관심 분야 아니면 호기심 안 네. 갖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모두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그런 펀드 업자가 뭐 수십 %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1, 2% 수수료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굳이 하기 싫은데 얘네들 못 믿겠어. 뭐 또나 뭐 동학개미가 다들 해야 된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호기심 갖는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개인들도 이제 뭔가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나스닥.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국의 나스닥 현재 상황, 네. 지금 많이 거기도 고점 논란이 있잖아요. 버블 논란도 있고, 지금 투자하기에 적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걸 이제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비싸요. 비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그 지수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해외 시장이고 국내 시장이고 이건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기억해 보시면 또는 재작년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 엄청 안 좋았어요. 작년에 거의 똔똔이었고 재작년에는 엄청 많이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성과가 수십 %씩 계속 났단 말이죠. 왜 그럴까? 장이 빠진다고 모두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의 평균이 빠지고 있는 것뿐이죠. 항상 뭐 10다블짜리 주식은 매년 나오고요. 그런 주식을 한두 개만 찾아도 내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거를 지장 있다고 하시려면 저희 운용고가 지금 600억에서 700억 사이 되는데 저희보다 많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왜냐면 저는 그거보다 많은 돈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길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돈이 적으면 운용하는 돈이 적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란 말이죠. 근데 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스닥 가면은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지수만 보고 이게 비싸네 싸네 하지 마시고 어떤 신규 종목이라든지 옛날에 상장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라서 지수에 많이 매달리잖아요. 네. ETF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면 거기에서도 10배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진정한 동학개미가 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고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자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사실은 좀 답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 뭐 한국 기업, 유럽 기업들도 다 나스닥 가서 상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좋은 기업들은 거기 가죠. 그럼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지수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거리낌 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일본에도 이제 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아베 수상이 물러나고 그 워렌 버핏이 일본에다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모르고요. 일본에서.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워렌 버핏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정말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워렌 버핏이 그럴 때마다 나와요. 이제는 늙었네, 노망 났네, 안 하던 거 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치기 어릴 때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했었어요. 버핏이 뭐 예를 들면 IT주를 샀었든지, 아니면 제가 가장 쇼킹했던 거는 뭐냐면 버핏이 철도 회사를 투자했을 때였어요. 그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투자했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무슨 철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벌링턴 노던 산타페가 엄청난 돈을 벌어줬거든요, 버핏한테.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IT혁명이 철도에도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임직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마진율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에 나갔던 그런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물동량이 늘어나는 건데, 버핏은 거기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한 게 벌링턴 노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욕했다가 뒤늦게 보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 투자하는 일도 아마도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했을 거고, 그건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분의 식견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진짜 우리가 나이 든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이런 재치와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뭐 IT처럼 이렇게 머리가 녹슬어서 감이 썩는 건 좀 그렇고 감이 떨어져서 이제 좀 뒤로 물러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둔해진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 밑에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짝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나는 이걸 생각 못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나이 든 사람이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투자의 스타일이라는 건 워낙 다양해서요. 저희가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타일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는 충분히 또 돈 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가운데서도 왜 나이 드신 5, 60대들 이런 분들, 뭐 40대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배우기에는 늦었어. 네. 혹은 이런 건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안 돼. 네. 이런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살아온 인생의 경험,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조화롭게 적용을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거기에 10분 동감하고요. 꼭 신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서. 본인의 그 스페셜티가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을 할 때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경험, 백그라운드, 산업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만나기 좋아해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면 건설업종에서 20년 근무를 했다. 지금 건설업이 물론 안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아질 때 그 사람의 식견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과의 이 관계, 인터랙션을 계속 해 나가면 훨씬 더 이 시너지가 난다고 느끼는 게 일단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거를 투자하려고 할 때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층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업 분석을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발굴했을지언정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말하자면 뭐 대리급 과장급밖에 못 만나는데 그 선배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말하자면 무슨 의대 교수님들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유수의 기업의 뭐 임원들이랑 얘기를 자리를 마련해서 훨씬 더 이 리서치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요. 저도 이제 나이 든 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저처럼 좀 어린 젊은 사람들 만나는 거를 관계를 가져가면 훨씬 더 같이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조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 아이디어를 뽑으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 섹터를 가지고 조금 더 정해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그건 뭐 해외랑 관계없이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써볼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삼성전자도 있고 해외에도 이슈가 되는 큰 회사들도 많지만 그 공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뭐 경제 회사의 침식이라든지 그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스페셜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엣지가 계속 생기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처럼 하는 거죠. 저희처럼 미국의 소개팅 앱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음식 배달을 투자한다든지 뭐 중국에 상장돼 있는 성형외과의 후기 사이트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일반 소비자로서 검증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는 그런 주식이 적어요. 근데 해외에는 그런 주식이 많고 또 지금은 뭐 말하는 것조차 웃긴 건데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제품과 서비스 중에 해외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 쓸 정도면 이미 큰 회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회사들은 상장사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정말 거짓말 아니고 주변에서 둘러보세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네, 좋은 얘기네요. 뭐 주의해야 될 점은 있을까요? 투자할 때,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외 투자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요. 네. 그것도 뭐 해외든 국내든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 가치를 분석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여기 구독자 수십만이던데 수십만 중에 제가 알기로 1%도 안 될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ETF나 간접 투자 펀드를 이용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 네, 네, 그렇죠. 그 해외 투자를 어떤 종목을 발굴을 하시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한 펀드당 종목을 10개 정도 사게 되는데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0만 원, 10%도 담지 못할 주식은 아예 사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는 뭐 1%를 먼저 담아봅시다. 뭐 2%, 5% 의미가 없어요. 내가
품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고객 돈을 1% 날리나 5% 날리나 소중한 돈인 건 마찬가지니까 10% 이상, 20%, 30% 살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진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건 잘 안 해요. 한 번에 있는 거 투자 사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 금액만큼 한 번에 결정. 왜 안 하냐 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내가 차트를 예측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걸 오늘 샀을 때 내일 빠질지 내일 오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확률이 그냥 반반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오늘 사는 거랑 오늘 반, 내일 반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그럼 어차피 기대값이 똑같은데 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죠? 그런 일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만큼 잘못 알려진 투자 격언 인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그 이유가 또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니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나눠야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눠서 샀을 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분할 매수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 사면 평단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죠.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왜 나눠 삽니까? 나중에 사죠. 바닥에서 많이 사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잡겠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나눠 사는 것도 똑같이 덜 거짓말일 뿐이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다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앞으로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를 정확히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뭐 한 일주일 두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한 달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차티스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수년을 걸쳐서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수년에 뭐 0.1%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가의 캐털리스트나 리스크 요인들이 기간적으로 잠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만큼 이게 확신이 강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더 산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이벤트가 6개월 후에 발현할 거니까 일단 요만큼만 사놓고 6개월 후에 좋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다면 기대값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때 한번 더 사자라는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어요.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당황하잖아요. 네. 예, 뭐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사실은 당황 안 하는 게 프로죠. 당황 안 하려고 저희가 돈을 만든 거고요. 근데 저희는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전에 현금을 많이 늘려놨었어요.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올해 1월에 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기 아프간인가요? 그 미사일 사건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떨어진 거 외에는 1월 말 2월 초까지 주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저희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이상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매도하진 않지만 저희가 가진 주식들 중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는 리스크가 더 큰 것 같다라고 하는 주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팔아놨어요. 그래서 좀 덜 떨어진 면이 있었고요. 이거는 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2007년, 8년, 9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뼈에 새긴 게 있어요. 저는 그때는 신임 매니저였거든요. 네. 그래서 큰 돈을 날리거나 뭐 매우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관전자, 방관자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 중에 세스 클라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스 클라만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위기에서 알게 된 교훈 20가지라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20가지를 얘기한 중에서 저한테 뼈저리게 제가 이제 책상에 항상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은 떨어질 때 사야 된다. 떨어질 때 사야 많이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다. 왜냐면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내가 사는 사람이 단독이면 사기가 쉽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금융위기 중에는 기회가 막대하게 그리고 많은 방면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유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보면 가장 많이 반등했던 것이 많이 떨어진 거였고,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던 뭐 철광석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사실 더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산다고 할 때. 근데 저는 그것을 뼈새기면서 10년을 넘게 기다린 거죠. 13년 기다린 겁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모두가 판다고 할 때 주식을 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겼어요, 이번에. 그게 올해 수익률이 빨리 반등하게 된 저희 계기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도 좀 여러 날이 걸리잖아요. 네. 그 여러 날 가운데, 그러니까 폭락이 시작하는 지점과 뭐 점점 며칠 더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공포심이 최대한 뭐 커져가는 그 네. 과정들 속에서 매수의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셨나요? 아, 그거는 저희도 일찍 사게 됐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일은 그냥 운입니다. 바닥에서 사는 경우도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그건 운인 것 같고, 저희는 그거보다 좀 빨리 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덜 갖고 있었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저희는 샀다는 게 조금 차이점인 거고요. 근데 주변에서 공포의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 공포의 극단을 경험해서 확실히 알아낼 수는 없고요. 근데 모두가 하여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보지 못한 거다, 이 세계는 이제 뭐 코로나19로 바뀔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저는 그런 것에 대응하는 걸 찾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 템플턴 경이 얘기한 것처럼 This time is different, 가장 비싼 말이다 라고 할 때 역사에 베팅하는 게 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네. 실제로 뭐 바닥을 맞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마 그러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이번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네. 정말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가치주를 만약에 찾는 분이었다면 아마 삼성전자는 사실 네네. 수익률이 별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나요? 어떤 섹터에? 저희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저희는 원래 언택트였어요. 원래 은퇴. 네.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 컨텐츠, 뭐 이런 거, 헬스케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들을 이미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의 룸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홀딩을 했고요. 그거 중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많이 덜고, 저희는 역발상으로 안 좋은 걸 샀어요. 이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용할 제품과 서비스들을 하는 코로나 의외로 피해주들을 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피해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바꾼 상황이죠. 뭐 바꿨다 그러면 바꾼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국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 이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이 감염병이라는 게.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능했을 때 필요한 주식들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보이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이게 어떤 게 딱 터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막 예측하는 건 확률이 너무 낮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하자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뭐 또는 화상회의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정말 툴들을 쓰더라,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런 걸 분석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사람의 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 일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금융시장은 지금 확 살아났지만, 네. 그 지금 사실 실물 경제는 안 좋잖아요. 최악이죠, 지금. 그 다음에 코로나는 계속 뭐 사실 끊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확산이 되면서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의 어떤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실물 경제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의 금융시장 주식 상황이 결국 실물과
괴리감이 커질수록 이 버블로 보이면서 꺼지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코로나 때를 보자고요. 2월, 3월에. 2월,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졌나요? 한 달 만에? 2000 몇백에서 1400까지 내려갈 정도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가 반토막이 한 달 만에 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그러진 않았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빠지느냐? 이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는 바로 현재로 땡겨버립니다. 그게 6개월 후건, 3개월 후건, 1년 후건 간에 땡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을 뭔가 제약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식을 다 던지면서 떨어진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기업들의 이익이 매우 급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게 사람들이 필수적인 건 구매를 하고 또한 예를 들면 지수를 보자면 어느 하나하나의 기업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소비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말하자면 오히려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났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총량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고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마이너스 GDP가 3% 4%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네?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언젠가는 해결되겠네? 라는 생각하는 순간 주가 다 올라온 거죠. 이게 코로나 하고 나서 3천, 4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예를 들면 지금 느낌으로는 한 2, 3년 내에는 해결된다. 빠르면 한 6개월, 1년 내에 해결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빠진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뭔가의 다른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1월에 주가 막 올랐을 때 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빠질 거라고 아무 생각 못 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나와야 주가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다 올라왔으니까 버블이 아니냐 이것은 주식시장의 속성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2차 겨울이 되면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현실화돼서 네. 뭐 셧다운 가거나 아니면 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막 현실화됐을 때 그때 상황은 좀 더 뭐 지금하고는 좀 달라지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길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2.5단계라는 것을 하다가 지금 다시 2단계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2단계와 2.5단계가 지금 3분기 중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2분기에는 경험하지 또 못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다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3단계를 간다라고 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랑 똑같냐면 북한이랑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내가 예측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좀 덜 영향을 받을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게 투자자의 할 일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다시 그러한 어떤 계기가 돼서 뭐 좀 급락하는, 사실 며칠 전에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한국은 또 별로 안 동조화를 빠졌죠. 안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디커플링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나스닥 따라서 우리가 쭉 같이 갔는데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현금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빠졌을 때 주식 샀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현금을 꽤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였는데 기다리던 폭락이 오지 않았고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왜 디커플링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어떤 나스닥이 무너지든 아니면 나스닥이 말고 국내 시장이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2차 팬데믹 같은 그런 어떤 변수들 때문에 다시 어떤 급락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그냥 매수 처음 3월과 똑같은 입장으로 가시겠네요. 똑같다면 그럴 거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폭락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마 평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좋겠다, 빠지면 더 사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다른 이유로 아마 폭락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마 우왕좌왕하고 허둥대겠죠. 근데 지금 뭐 현금 보유를 좀 늘리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유동성을 어디까지 함께 즐길 것이냐.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어떤 지수라든지 본인의 자산 규모, 수익률로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기업의 가치에 덜 반영되었으면 버블이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충분한데 버블이 다시 와서 꺼지면 이렇게 됐다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보다 높은데도 그걸 즐기고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근데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계산할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버핏이 그런 얘기 했어요. 썰물이 되면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이슈인 게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식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가 다시 이분들이 실패를 해서 비트코인과 같이 그래서 이거 역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겁나고 안타깝거든요. 그런 일이 안 되려면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팔고 지금 현금화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그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뭐 버블이네 뭐 지수가 올라갔네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거시적인,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운데서 지수가 오르느냐의 그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우리 대표님의 답변은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을 중심으로 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죠. 맞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일반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그 지수 또는 거시경제에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머지는 잘 모르고 미디어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쪽에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뒤 돌려 보시면 그런 거시경제라든지 주식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지 또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바뀌는지 또는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함으로 해서 뭔가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요. 그걸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 제 본업은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게 본업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더 드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됐든 어떤 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물타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물타기라는 표현 혹은 저가 매수를 더 한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행위에 대해서? 뭐 안 사는 것보다 낫고요. 근데 물타기와 불타기 중에 저는 불타기가 더 맞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불타기는 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오를 때 더 사는 거죠. 더 사는 네. 거.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 시점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 중에 쭉 사는 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저가 분할 매수죠. 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다 샀죠? 그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점을 찍고 뭔가 이유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산 단가보단 낮지만 올라가는 구간 중에 사는 이 저가 매수랑 비교를 하면 평균 단가는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미리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는. 그럼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가 분할 매수를 할 거라면 떨어지고 나서 저점이라는 게 주가의 저점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건 알 수는 없고 뭔가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해소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고 나서 사는 것이 평균 단가는 똑같지만 투입 자산의 기회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낮았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면 저가 매수 잘해요. 네. 그리고 잘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파냐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럼 손실 많이 나서 팔았죠. 또는 두 번째는 떨어졌다가 쭉 올라와서 본전치기 하면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0%인데 시간만 들어간 거죠. 은행 예금 1%지만 은행 예금 1%라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주식이 움직이는 게 이제는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는 사실 이제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근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타기만 하다 보면 큰 돈을 잃거나 돈을 못 벌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잡초를 뽑고 꽃을 심으라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베팅하는 게 결국에는 돈 벌기가 쉽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면은 네. 그게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가치를 안다는 게 참 개인들로서는 어려운데 그 매도 시점, 네. 그럼 이제 샀어요. 언제 팔 것이냐에 대한 이 고민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 매도 시점도 매수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게 대부분 저도 많이 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이 맞는데, 그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건 그래요. 나는 매수 시점은 알겠어. 나는 그리고 뭘 사야 되는지는 알겠어.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할 때가 뭔가 타이밍 또는 얘기하는 종목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샀으니까 이미 샀으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할 때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매도할 때는 가치에 도달했으니까 팔아버리는 건데 아예 계산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수하는 종목과 매수하는 타이밍은 안 돼요. 일단 그렇지 않고요. 그걸 알고 나면 매도하는 타이밍도 정확히 정해지는데 저희는 매수할 때 애초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최소한 가지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잘 됐을 때, 보통일 때, 안 됐을 때. 근데 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안 됐을 때 마지막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에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상황인가? 이때 사는 거고요. 반대로 팔 때는 언제 파냐면 그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 가장 높은 거,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잘 됐을 때도 그것보다 주가가 높으면 파는 거죠. 말하자면 배달 음식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배달 음식을 코로나19의 락다운 시대보다 더 많이 시켜 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안 먹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시켜 먹을 그렇죠. 거니까. 그거에 생각했을 때 매출 이익 가치보다 주가가 높이 평가되면 더 이상 당분간은 그 이상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수급에 따라서. 그럴 때 파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그 해외에 투자했다라는 그 일본에도 투자하고 또 아까 어디 그렇게 해서 네. 세 배를 키웠다는 게 네. 그 배달 음식 쪽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그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좀 성장 산업이군요. 네, 세계적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부터 많이 시켜 먹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외국이 훨씬 더 성장세가 빠르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역시 그 상장 주식에 투자하신 거죠? 네. 그 어떤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같은 데도 투자하시나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쪽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아직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희 돈만 해서 테스트하는 중이고, 네. 주로 고객 돈은 상장 주식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좀 가치 투자의 어떤 무슨 느낌이랄까요? 젊은 고수와 함께 새로운 각도에서 이 가치 투자를 좀 점검해 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유익한 아주 깊은 인사이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시는 분들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투자 패턴이라든가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